안녕하십니까. 10강은 로스팅에 따른 향미 변화, 성분의 변화, 갈변 반응, 디카페인, 블렌딩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배전 중에 화학적인 성분 변화인데요. 카페인, 클로로겐산, 이런 여러 가지 성분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각각의 성분들이 감소하는지 증가하는지를 확실하게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크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알칼로이드, 산, 기타 성분들이 있는데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건 수분입니다. 모든 성분을 통틀어서 수분이 가장 많이 감소하게 돼요. 가공 과정에서 건조가 끝나면 수분 함량은 8에서 13%가 되는데 이 수분은 로스팅에 따라 최대 1%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로스팅에도 분명히 건조 단계가 있고 열분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분이 가장 많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많이 변화하는 건 탄수화물입니다. 곡물이다 보니까, 농작물이다 보니까 탄수화물 함량이 꽤 많아요. 이 탄수화물에도 유리당류, 다당류가 나눠져 있는데 모두 감소하게 됩니다. 자당이 가장 많은 형태고요. 유리당류에서 배전 로스팅에 의해서 거의 소실됩니다. 당류가 거의 다 소실된다. 이 유리당류는 원두의 갈색 그리고 향기에 관여를 하고요. 로스팅에 의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당류 역시 감소합니다. 불용성이고 다당류는 추출해도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불용성이며 원두에 원두 세포가 있으면, 세포 조직이 있으면 섬유소나 헤미셀룰로스 같은 성분들이 줄을 이룹니다. 감소하게 돼 있고, 다음으로 단백질인데 단백질 역시 유리아미노산이 가장 많습니다. 이 유리아미노산도 원두의 갈색 그리고 향기 그리고 맛에 관여를 하게 되는데 얘도 엄청나게 감소를 합니다. 여기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유리당류, 유리아미노산, 유리가 들어가는 거는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다음으로 지질인데 트리글리세리드가 뭐예요? 뒤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약간 증가해요. 전체적인 양은 조금 감소할 수 있으나 생두와 원두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약간 증가한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칼로이드, 식물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들이죠. 트리고넬린 그리고 카페인이 있는데 트리고넬린은 감소해요. 트리고넬린이 어떤 거냐? 배전에 의해서 비타민과 쓴맛으로 분해됩니다. 분해가 됐다는 건 즉 감소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카페인은 전체적인 양은 감소해요. 하지만 생두와 원두에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매번 시험에 나옵니다. 카페인의 총량은 감소하지만 원두에 함유된 비중은 오히려 증가한다. 이런 문항이 있으면 그걸 정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이 있는데 클로로겐산과 유기산이 있어요. 커피에는. 클로로겐산 역시 로스팅 속도에 비례해서 감소하고 로스팅 강도에 따라 역시 감소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요. 유기산은 오히려 증가를 했다가 감소합니다. 유기산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구연산, 사과산, 인산은 유기산이 아니죠. 초산, 이런 여러 가지 산이 있는데 산도 역시 증가 후에 감소한다. 중요한 게 있어요.
탄산가스와 휘발성 아로마인데 이 휘발성 아로마라고 써놓은 거는 향기 성분이에요. 우리가 맡을 수 있는 향 그런 성분인데 이 성분 둘 다 증가합니다. 생성이 되는 거죠. 휘발성이니까. 생두 자체에는 휘발성 성분이 매우 적어요. 거의 없다시피 한데 우리 원두 갈아서 맡으면 원두 향이 되게 풍부하게 나죠. 그걸 바로 휘발성 향기 성분인데 이게 증가하고 마찬가지로 생두에는 전혀 탄산가스가 방출되지 않지만 원두에는 탄산가스가 생성이 돼서 증가한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두 1g당 탄산가스는 약 2.5 정도 생성이 된다고 해요. 증가하는 성분은 어떤 게 있죠? 지질, 카페인. 나머지는 모두 다 감소합니다.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기 바라고요. 배전이 진행될수록 전체 가용 성분은 증가하지만 지나친 배전은 오히려 감소합니다. 가용성 성분이 뭐예요? 라고 하시는데 볶음 분쇄 커피를 일정 온도의 물로 추출했을 때 녹아 나올 수 있는 성분이에요. 이 용자가 녹을 용이고요. 그러니까 녹을 수 있는 성분들. 전체의 가용 성분은 증가하지만 지나친 배전에는 오히려 감소한다. 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도 자주 등장하는 문항이니까요. 가용 성분은 증가하지만 지나치게 볶으면 오히려 감소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지 못한 산. 커피 맛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며 이해하는 데도 중요하고 커피의 선호도를 결정하는 데도 되게 중요합니다. 신맛 좋아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신맛을 혐오하는 분도 있어요. 특히 커피에서 신맛이 나면 이거 되게 안 좋은 커피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분들이 틀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커피는 기호 음료잖아요. 하지만 큐브레이더들 또는 커퍼들이 평가했을 때 좋은 신맛은 엄청난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이 신맛은 보통 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연산, 사과산, 젖산, 초산이 있습니다. 인산은 유기산이 아니에요. 구연산, 식물의 광합성 작용으로 당으로부터 생성이 되는 산이고요. 사과산, 일교차에 따라 구연산이 사과산으로 전환하는 산입니다. 젖산, 커피의 발효 과정에서 생성이 되고요. 발효 과정이 어떤 거죠? 워시드 커피에서 점액질을 제거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인데 이 발효 과정에서 젖산이 생성이 됩니다. 인산은 식물이 자란 토양, 그리고 지역적인 조건에서 생성이 되고요. 흔히 그 흙에 생두가 자란 나무가 있는 토양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만델링 같은 경우, 인도네시아 커피 같은 경우 인산이 되게 많이 그리고 풍부하게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초산, 자연적이거나 발효에 의해 생성이 되는데 초산은 정말 쉬워요. 집에 여러분들 주방 가시면 식초 있죠? 그런 느낌입니다. 되게 너무 되게 날카롭고 가벼운 그런 신 느낌인데 이걸 바로 초산이라고 합니다. 구연산은 레몬과 자몽을 떠올리시면 되고 사과산은 포도, 사과도 잘 익은 사과, 포도, 약간 달콤한 산을 띠고 있어요. 간단하게 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큐브레이더 시험을 보시면 필수적인 시험 과목 중에 오가닉 매칭 페어라고 있습니다.
산을 구분하는 능력인데, 혹시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바리스타로 활동을 하시다가 큐그레이더 시험을 보실 때 나 큐그레이더 볼 거예요 라고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그럼 제가 이 산 구별하는 거 정말 쉽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특히 산 구분 능력은 많은 분들이 떨어지고 제 시험 보고 그런 부분인데, 제가 산에 되게 민감해서, 신맛에 되게 민감해서 이걸 한 번에 붙었었어요. 그 노하우를 드릴 테니까 저한테 연락하세요. 자, 그러면 성분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갈변 반응이 있죠. 갈변 반응은 말 그대로 변화하는, 갈색으로 변화하는 반응인데, 생두가 처음엔 녹색이었다가 노란색으로 바뀌고, 갈색으로 바뀌고, 또 진한 갈색으로 바뀌죠. 이 과정이, 색깔이 변화하는 과정이 바로 갈변 반응입니다. 어떤 식품의 조리 과정이나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색깔의 변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효소적 갈변, 비효소적 갈변. 효소적 갈변은 정말 쉬워요. 과일이나 채소류가 산소와 만나 산화효소의 작용으로 갈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이런 경험은 다 하셔보셨을 거예요. 해보셨을 거예요. 사과 껍질 까고 10분만 둬도 갈색으로 바뀌죠? 그게 바로 효소적 갈변입니다. 자두도 껍질을 까서 두면 까매져요. 약국 가시면 변비에 좋다는 풀은 아시죠? 말린 자두인데 그것도 역시 효소적인 갈변이죠. 건조와 효소적인 갈변을 통한 색깔 변화. 자, 그럼 커피는 효소적 갈변일까요? 비효소적 갈변일까요? 바로 효소가 효소작용이 없는 비효소적 갈변입니다. 두 가지인데, 캐러멜화, 그리고 카라멜화도 맞고 캐러멜화도 맞아요. 메일러드 반응. 이거를 한국어로 가끔은 어떤 분들은 마이야르 반응이라고도 합니다. 먼저 캐러멜화부터 볼게요. 캐러멜화는 왜 생기냐? 탄수화물 때문에. 탄수화물 속에 있는 자당, 스크로스가 열에 의해서 캐러멜 당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또는 당류가 일으키는 산화에 의한 갈변인데,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많이 먹었던 거, 학교 앞에 아저씨가 노점상 하나 차려놓고 이거 설탕 막 녹여서 만든 거 있죠. 그게 바로 이 캐러멜화예요. 자당이 열을 받아서 생도의 당분이 열을 받아서 갈변하는 거죠. 우리 그거 먹으면 갈색이잖아요. 설탕은 흰색인데 갈색으로 바뀌죠. 그게 바로 탄수화물에 의한 카라멜화. 두 번째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변화인데, 유리 아미노산과 환원당이 작용을 통해 멜라노이딘을 형성하면서 이 멜라노이딘이 갈색을 띠는 거예요. 구운 고기, 구운 빵, 홍차, 위스키, 맥주 모두 다 메일러드 반응에 포함이 되고, 커피 역시 메일러드 반응에 포함이 됩니다. 메일러드 반응이 생기려면 무조건 단백질이 있어야 돼요. 아미노산이라는 단백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백질이 전혀 없는 식품이라면 메일러드 반응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죠. 특히 제가 많이 예를 드는데, 토스트 있잖아요. 빵이 이렇게 있으면 그림 너무 못 그린다. 빵 구우면 겉에가 갈색으로 바뀌죠. 그게 바로 메일러드 반응. 커피에는 그래서 로스팅에 의해서 카라멜화, 메일러드 반응 두 가지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카라멜화는 뭐 때문에, 메일러드 반응은 뭐 때문에, 그걸 잘 아셔야 되는데, 메일러드 반응은 단백질 탄수화물, 카라멜화는 탄수화물과 열. 얘도 마찬가지로 열. 갈변 반응은 아주 쉽게 끝났습니다. 그럼 지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배워볼게요. 상온에서 액체인 거는 오일이라고 하죠. 오일. 고체인 것은 지방, 팻이라고 하죠. 이를 통틀어 리피드, 지질이라고 해요. 아라비카 생두에 로부스타보다 더 많은 지질이 함유되어 있죠. 아라비카는 15에서 16, 로부스타 생두는 10에서 11. 이 지질의 전체 비중은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로스팅에 의해서. 커피에는 트리글리세리드, 이 형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발화를 위해서 씨앗에 비축해두는 형태예요. 씨앗의 지질을 비축해두는 상태. 그래서 커피 생두가 어떻게 보면 씨앗이잖아요. 그 씨앗에 지질을 비축해두는 형태로 체리를 보면 이 펄프 부분에는 지질이 별로 없어요. 생두 부분에 거의 다 몰빵이 되어 있다는 거죠. 가용성이 아닌 불용성이에요. 지방 자체가 녹지 않습니다. 커피에서는 신맛과 바디에 영향을 주고요. 이 바디는 뭐예요? 나중에 향미의 구조 설명드릴 때 자세하게 들어갈 건데, 흔하게 바디라고 하면 마우스필을 연상하시면 돼요. 이 마우스필 바디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텍스처, 웨이트. 무게와 질감을 통틀어서 평가하는 복합적인, 종합적인 촉감의 표현입니다. 지방이 많을수록, 지질이 많을수록 무겁겠죠? 오일리하고 좀 미끈미끈하고, 그래서 바디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대체로 신맛을 나타낸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 더 많은데, 커피에는 보통 리놀레산, 올레산, 팔미트산, 스테아르산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 불포화 지방산, 리놀레산과 올레산이 있죠. 필수 지방산이에요, 리놀레산은. 얘네들은 로스팅에 의해서 사라지진 않지만 산화는 합니다. 그래서 산화 속도를 보면 리놀레산이 가장 먼저 산화를 하고요. 그 다음이 올레산이 산화하면서 팔미트산, 스테아르산이 마지막에 산화합니다. 거의 산화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포화지방산 같은 경우는. 불포화지방산이 보통 상온에서 액체 상태, 포화지방산이 보통 상온에서 고체 상태. 무슨 말이냐? 불포화지방산은 보통의 식물에서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포화지방산은 동물성, 고기나 이런 부분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커피에는 마찬가지로 불포화지방산, 살이 많이 안 찌는 좋은 지방이 있죠. 간단하게 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성분의 함량이 얼마나 되고 절대치가 얼마나 되고 로스팅 후에 얼마나 감소하는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생두마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로스팅 정도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 양상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캐치를 하셔야 하지만 각각의 생두와 원두 절대치는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아라비카와 로부스타의 함량 차이는 아셔야겠죠. 뭐가 더 많은지. 자, 그러면 다음으로 블렌딩을 알아볼 건데, 우리가 아메리카노를 먹고 카페라떼를 먹고 카푸치노, 카라멜 마키아토, 대부분의 커피가 단종 커피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G1 워시드 또는
하와이 카우 100% 이런 커피만으로 에스프레소를 내리진 않아요. 왜냐? 너무 비싸니까. 이 블렌딩은 두 가지 이상의 커피를 혼합해서 만드는 커피의 조합입니다. 우리가 먹는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를 기반으로 한 음료들은 밸런스가 중요해요. 커피의 밸런스를 많이 보는데 그 밸런스를 위해서 블렌딩을 합니다. 근데 밸런스를 좋게 만들려고 좋은 커피만 쓸 수는 없어요. 왜냐? 너무 비싸니까. 일단 목적은 새로운 향미를 발현하고 원가 절감, 차별화. A라는 커피에서 이런 맛이 났는데 이런 맛을 원해요. 그러려면 이런 맛을 내는 B라는 원두를 써야 되죠. 가지고 있지 않은 성분들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우린 마법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향미를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이 첫 번째. 그리고 원가 절감. 너무 비싸니까 콩이 조금 더 싼 콩을 섞어서 괜찮은 밸런스를 낼 수 있는 맛을 냅니다. 다음으로 차별화. A라는 카페에서 우리가 같은 생두를 쓰는데 얘네 맛이랑 얘네 맛을 다르게 하는 것이 바로 차별화예요. 똑같이 에티오피아 콩과 내추럴 G1이 있어요. 이게 베이스가 되는 커피인데 여기에다가 A라는 카페는 콜롬비아를 섞고 B라는 카페는 브라질 커피를 씁니다. 맛은 완전히 달라지겠죠. 베이스가 되는 커피는 같더라도 어떤 걸 섞냐에 따라서 맛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차별화의 목적도 있습니다. 여기서 블렌딩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6가지가 있어요. 분명한 용도와 목적 설정하시는 건 당연하죠. 블렌딩에 사용되는 생두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얘가 A라는 커피가 어떤 맛을 내는지 모르는데 그걸 무작정 쓴다고 그게 좋은 블렌딩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생두들에 대한 멤버라고 합시다. 멤버들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커피를 사용하지 않을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3가지가 들어가는데 하나는 90%를 넣고 하나는 5%, 또 하나는 5%. 이렇게 하시면 90%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그 10%에 대해서 딱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흔치 않습니다. 자, 안정적인 커피 물량 확보. 어느 날 갑자기 콜롬비아에 지진이 나고 홍수가 터져서 콜롬비아 커피가 떨어졌으면 그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커피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지 그 향미가 발현돼. 이 일정 비율은 최소 20%. 20%는 사용하셔야지 그 커피가 가진 고유의 향미를 잘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블렌딩도 2가지 방식이 있어요. BAR 또 BBR 방식이 있는데 BAR은 Blending After Roasting. 로스팅 하기 전에 로스팅을 한 후에 각각의 생두를 각각 로스팅을 하는 거예요. 따로 로스팅을 하고 섞는 거죠. BBR 방식은 Blending Before Roasting인데 로스팅을 하기 전에 섞어버려요. 그리고 한꺼번에 볶아버립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위에 같은 방식은 각각의 생두가 낼 수 있는 향과 맛을 최대한 표현할 수 있겠죠. 단점이라면 번거로워요. 한 번 할 거 3번을 로스팅하니까 번거롭습니다. 다만 향과 맛을 더 중점에 둔다면 이쪽 위의 방식을 쓰는 게 좋겠죠. 2번째는 어떤 거냐면 생두 상태에서 이미 배합을 해놓은 다음에 한꺼번에 볶는 거잖아요. 장점이 뭘까요? 편리함, 재고 관리가 쉬움, 이런 게 있을 거고 2번째는 색깔이 고르지 않을 거예요. 얘가 가진 밀도, 얘가 가진 밀도, 얘가 가진 밀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같은 로스팅 정도로 볶는다면 어떤 거는 뭐 CT, 어떤 거는 하이, 어떤 거는 푸시티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색깔이 고르지 않아요. 일단 색깔이 고르지 않으면 이쁘지가 않죠. 그리고 맛이 좀 일관되겠죠. 그건 장점이에요.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다만 얘네가 가진 각각의 얘네가 낼 수 있는 최고의 향과 맛은 모두 무시가 될 거예요. 그런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 여러분들 나중에 블렌딩 하실 때는 샵에 맞게, 이런 방식은 보통 소규모의 개인 매장에서 어울리고요. 이런 방식은 프랜차이즈나 좀 대량으로 커피를 볶는 그런 업체가 적합할 겁니다. 자, 그럼 디카페인 한번 배워볼 텐데, 디카페인도 세 가지가 있어요. 물 추출, 유기용매 추출, 초임계 CO2. 독일에서 발명이 되었고 룽게가 최초 개발했다는 거. 그 다음에 루셀리우스가 상업적 규모의 기술을 개발했다는 거. 이거는 꼭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떠한 방법도 카페인을 100% 제거할 수 없어요. 이거는 시험에도 잘 나와요. 100%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 없습니다. 또한 카페인을 제거했을 때 커피 향미의 손실은 감수하셔야 됩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카페인을 제거했는데 똑같은 향미가 나길 원한다는 건 너무 지나친 욕심이에요. 자,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물 추출 방법이 있는데 생두에 뜨거운 물을 통과시켜서 카페인을 빼버리는 거예요.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이다. 유기용매 추출은 여러 가지 유기용매 교재에 있습니다. 벤젠, 클로로포럼, 디클로로메탄, 트리클로로에틸렌, 발음이 좀 어려운데 이런 용매를 넣고 카페인을 추출하는 방법인데, 이 용매가 콩에 남아있을 수 있으니 거기에 따른 안정성이 문제가 되는 거죠. 다만 높은 카페인을 제거할 수 있고 카페인 외의 성분까지 같이 추출해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방식은 액화 CO2, 액화 이산화탄소를 생두에 직접 침투시켜 카페인을 제거하는 건데 유해 물질이 잔류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가장 안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지만 높은 설비 비용이 단점입니다. 카페인 함량은 0.02%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방법도 카페인을 100% 제거할 수 없으며 카페인 제거에 따른 커피 향미 손실은 반드시 감수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러분들 로스팅 3강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나치게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조금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연락을 주세요, 저한테.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